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딜 가도 가격 인상이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별로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만 원은 우습게 넘기게 됩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선생님들께서는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다들 은행에 여윳돈을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돈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면 크던 작던 이자도 주고 개인 신용평가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은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자꾸만 강탈해 가려고 하는 것이 꼬박꼬박 당신의 예적금을 받아가는 은행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자율 0%대의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맡기기만 하는 것은 생면부지 남에게 월세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부처럼 은행과 보험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코앞에서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10년 뒤에 1,000만 원과 가치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에 1,000만 원이 2033년에 1,0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10년간 발생한 인플레이션율만큼 그렇습니다. 그 기간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10년 후에 1,000만 원은 물가 상승분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1,000만 원이 2033년에 1,0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꾸준히 돈을 맡기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되찾는 돈들은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행과 보험사는 그때그때 받은 돈들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돈의 미래 가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빨리 낮아지는 중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란 지금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지금이 가장 높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과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길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어느 한 방향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기 변동에 대한 타격 없이 끝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양질의 부동산과 주식을 균형감 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니어들에게 필수인 것이 바로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자신의 돈을 지키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노년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노년에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며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하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급하게 쓸 돈이 생겼을 때 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결국 노년에는 누가 뭐라 해도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믿고 은행에 맡긴 내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곳에 투자하는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석같이 믿었던 은행도 알고 보면 100%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지요. 바로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흡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도 파산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으며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은행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주는 돈이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6천만 원이나 1억 원 이상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의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놨다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개 지점에 총 6천만 원 예금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두 개 지점이 다르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다 보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몰아서 넣어 놓기보다는 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넣어 놓는다면 우수 고객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받을 수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돈을 못 받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유자금을 여기저기 넣어 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퇴직금 몇 억을 저축은행 10곳에 4천만 원씩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하면서 쏠쏠한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안전하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원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통상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신용협동기구인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권은 아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은행의 모든 금융권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다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한번 알아보고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크다면 안전하게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는 것도 좋겠지요. 오늘은 시니어들이 금융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을 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목돈을 입금해 두셔야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6일 기준 60세 이상 93만 7,520명이 4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260만 명 이상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는 대상자 가운데 접종률은 8.7%이며 예약률은 24.3%인 상황인데요. 3차 접종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해제되면서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을 예방할 백신 접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니어분들이 4차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 건 똑같던데 굳이 또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안 맞았다가 혹시 중증으로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여러 걱정과 고민들 때문에 쉽사리 4차 접종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4차 접종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어떤 분들이 코로나 백신 4차를 맞아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2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1962년 출생자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 또는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 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4차 백신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외에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화이자 모더나보다 부작용이 더 적었다고 하며 화이자 모더나로 2차까지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3차를 놨더니 오미크론 중화항체가 7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화이자 3차가 25배, 모더나 3차가 37배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많은데요. 다만 다른 연구를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직접 싸우는 면역은 노바백스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접종을 꼭 맞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방역당국은 80세 이상에게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80세 이상이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3차 접종까지 받았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나빠질 위험이 미접종자의 견조 96.1% 정도의 낮은 수준이지만 그 효과는 3개월 이상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연령대별 치명률을 보면 40대 0.01%, 50대 0.04%지만 60대부터는 0.1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70대엔 0.64%로 높아졌다가 80세 이상에선 2.67%로 치솟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치명률은 0.13%로 8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심각하게 높습니다. 6주까지 관찰이 진행된 이스라엘 연구를 보면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이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기 때문에 4차 접종 완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60, 70대는 4차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 997만여 명은 4차 접종을 맞는 게 좋다고 권하고 있는데요.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60세 이상은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은 꼭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도 5만 명을 넘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코로나 재감염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탁 순천향대 교수도 감염을 겪지 않은 분들에게는 60세 이상부터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60세 이상은 1, 2차 기초 접종을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했는데 영국 보건안전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백신을 접종하고 화이자나 모더나로 3차 접종을 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는 5개월이 지났을 때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난해 11, 12월에 3차 접종 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3차 접종 이후 감염됐다가 건강을 되찾았다면 이미 4차 접종을 한 것과 효과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3차 접종 뒤 감염된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김탁 교수는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에겐 4차 접종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3차 접종 후 이미 확진된 분들은 5차 접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는 상황으로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획득 시점이 얼마 떨어지지 않아 3차 접종까지 마치고 감염된 분들의 4차 접종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3차 접종을 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백신 4차를 아직 적극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주 교수도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령층은 가을과 겨울 재유행 시 10월에 또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해외 연구에서도 3차 접종 후 감염됐을 때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는 자료가 있는 만큼 다음 대규모 유행 등에 대비해 최적화된 접종 일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차도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3차까지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4차 때 새롭게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각국이 지금 여행 규제를 풀고 있어서 이 시기가 여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별로 면역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한 60대라면 이미 3차 접종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면역력이 갖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한 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